이제는 언론이 되어버린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이 힘들다 이 채널이 좀 더 건강한 언론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의 스탠다드한 기준을 좀 맞춰가야 된다라는 비판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제 그런 차원의 견제와 비판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않는가. 이제 이 대목입니다. 전한길에 대해서 주제를 잡으면서 예. 제목이 우파 김어준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대목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헌법주의자와 헌법주의자를 같은 선상에 등치시켜서 대상으로. 전한길이 김어준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의식에는 제도권 정치를 유튜브가 흔드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담겨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하지만 김어준 씨가 반헌법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권성동 그 윤석열 때 위세 부르는 거 보고 참 그 소외감 느끼고 불만 있는 국회의원들 많겠습니까? 속이 뒤틀렸겠죠. 얼마나 지금 막 이렇게 통일을 막 하면서 그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너 윤석열한테 붙어서 혼자 겁나게 헤쳐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혼자 해먹지 않았어요. 권성동 의원보다 분명히 더 해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앞으로 나오겠죠, 이제. 누구예요? 요즘에 왜 그 김어준 방송이 권력이다 막 이러면서 공격들을 막 해야 되는데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영남 의원님 혹시 뭐 들으신 얘기 있어요? 일단 단초는 곽상원 의원의 그 공개 발언이 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거 전에 제가 사실은 경향신문이 쓴 거를 봤거든요. 저는 그 기사는 못 봤는데 하여튼 확 이렇게 좀 불이 붙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그렇죠. 불이 붙게 된 거는 그러니까 경향신문 외에 다른 언론이나 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거는 곽상원 의원의 발언 이후인 것 같은데 곽상원 의원이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거나 뭐 그런 게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언론 환경이 대단히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그 출입 기자단에 얼마 전에 세 곳이 합류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고발뉴스하고 뉴스공장하고 또 강유선의 취재 편의점. 취재 편의점까지 이렇게 합류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아마 과거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차원에서 확 어떻게 발칵 한번 뒤집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단 말이죠. 언론 환경이.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하고 가느냐 아니면 그 변화를 인정 못하겠다는 입장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뭐 언론 매체가 됐던 어떤 그 통신 매체가 됐던 권력이 비대해지고 집중화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과 특정 언론사는 뭐냐고. 그건 수십 년 됐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왜 여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그거는 뭐 어떤 국회의원 공천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선거에 있어서도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게 사실인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왜 문제 지적이 없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권 외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같이 하자. 평등하게 하자. 한쪽만 때리지 말고. 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기 박영식 앵커 케이크 드시라고 길게 얘기해 주신 거죠? 제가 원래 말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1.5배속으로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좀 드시고요. 박영식 앵커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유튜브가 사실상 우리가 뉴 미디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를
대신할 만한 대한미디어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제 권력으로 자리 잡는 것을 견제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영남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주간 경향의 보도를 다 보지는 못했고 시리즈가 지금 2개인가 3개까지 나왔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레거시 미디어가 뉴 미디어이자 또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 잡을지 모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채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시리즈 2가 전한길에 대해서 주제를 잡으면서 예. 제목이 우파 김어준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대목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헌법주의자와 헌법주의자를 같은 선상에 등치시켜서 대상으로. 전한길이 김어준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의식에는 제도권 정치를 유튜브가 흔드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담겨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하지만 김어준 씨가 반헌법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그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제는 대통령실 취재까지 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파성이 너무 지나치게 갖고 있는 미디어는 아닌가? 이제 이 문제의식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정파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해결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조국혁신당과 관련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주제가 있었을 때 이제 김어준 씨가 그 주제를 과연 다뤘는가? 비판 의식을 가지고 다뤘는가에 대한 그 지적을 대다수 이 뉴미디어 소비자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목요일에 기자회견이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목요일, 금요일 둘 다 이제 양일간 다루지 않으면서 이거는 언론이라고 부르는 스탠다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비판이 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언론이 되어버린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이 힘들다 이 채널이 좀 더 건강한 언론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의 스탠다드한 기준을 좀 맞춰가야 된다라는 비판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제 그런 차원의 견제와 비판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않는가. 이제 이 대목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박영희 앵커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왜 김용남 의원님하고 같이 펴냈던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름이 뭐였더라? 대망론. 네, 대망론이라는. 대망론. 대망론 보면 이제 김용남 의원님이 경제 쪽 관련해서 좀 깊이 있는 성찰을 하셨고 박영시 앵커 이제 언론 부분을 쓰셨잖아요. 그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언론은 공정, 무사. 그러니까 사악하거나 개인이나 뭐 이제 사익이 없이 거기에 이제 불편 부당이었고 편을 들거나 어떤 특정한 정당을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진리인가? 그러니까 불편 부당이 언론이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특정 편파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게 되는데 그 기준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생각하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변화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대요. 우리는 편파다. 그러나 편파로 가는 과정은 공정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 트럼프도 노골적으로 뭐 자기를 지지하는 것만 언론이라고 인정하고 대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불편부당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가? 그 기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가? 아니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언론이 생각해 봐야 되는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민주당 지지방송이다라고 내지는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을 갖고 있는 우린 방송이니까 유념하고 보십시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유튜브 소비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도 좀 정의롭고 결과도 정의로웠으면 좋겠다라는 대목인데 그 정의라는 것은 정당 내부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했다고 해서 그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에 있는 어떤 치부를 같이 드러내주면서 공론회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어야 되고 미디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오해 없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른바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큰 틀 안에서 본다면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함께 그 어떤 한 바구니 안에서
보통 보도를 했던 곳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의 문제를 왜 덮고 가느냐, 왜 드러내지 않느냐, 이제 이 대목에 대한 비판을 말씀드리느라고 절차와 과정이 정의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 축을 말씀드린 거고요. 앵커님의 질문에 다시 응답을 드리자면은 마지막으로 불편부당함을 지켜가면서 언론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그 기준은 레거시 미디어 쪽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니까 뉴 미디어에서는 비록 우리가 어떠한 층이나 계층이나 정당을 대변하는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대통령실에 이제 출입하는 기자까지 이제 생긴 마당이라면 한쪽의 층을 대변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중도 외연을 확장시키면서 공론의 장을 좀 넓혀갈 수 있는 어떤 미디어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지적이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이 이제 대변인 하셨기 때문에 사실 언론의 생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기 전에 대표적인 댓글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관웅님, 김어준은 민주진영의 보배로운 언론인, 민주진영에서 당당하게 지켜줄 것. 그 다음에 LLLL, IILIL, 뭐 복잡합니다. 공중파 방송인가 유튜브잖아. 얼마든지 김어준 마음대로지. 취향대로 골라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배동호님, 정치 1번지와는 진행 자체가 다릅니다. 청취자나 애독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어리 같은 방송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뭐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의견들이 막 올라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유튜브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곽상원 의원의 SNS 글을 통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확산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곽상원 의원이 그 주간경향의 기사를 링크를 했습니다. 링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거기에 덧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의원이 60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권력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 비판 이런 것도 이제 곁들여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개개인의 의원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얼마든지 소신껏 본인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거기에 대해서 또 막 비난과 비판을 하는 또 의원들도 또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서로 공방이 치열해지고 또 뭐 내가 특정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어떤 정치 유튜브 전반적인 어떤 이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다. 또 이런 또 답도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떤 정치적 현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향력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각자의 의견을 소신껏. 그리고 유튜브가 레거시 미디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하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 탐사 보도랄지 혹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거르고 그냥 그 보도 안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주제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것인데 음모론적 시각 또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이제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또 병폐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대통령도 이 언론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염려를 하면서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 자체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주간경향의 기사를 촉발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자체로 이미 권력화됐다는 건 저는 일정 부분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영향력 자체는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개개인이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데 마치 너는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
그 부분도 저는 좀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이 과도하게 매도를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 하거든요. 아니, 그건 본인의 소신이고 의원이 그 정도 입장은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걸러서 들을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논쟁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의 언론 환경,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귀결하도록 우리 모두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김종 원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뭐 저는 이제 이 정도 토론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상파 중심에서 종편 보도 편성 채널로 넘어오던 과정에도 엄청난 논쟁이 있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채널 자체가 의제를 설정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고 특히 내란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토론은 분명히 필요하다.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공감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방 경향의 그 문제제기는 어떤 그 방식이 어떤 상관없이 상당히 중요한 토론의 의제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유계 개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계 어떤 개편도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한 채널이 소위 동접자들을 독점하게 되면 그 독점의 공간에 사람이 찾아와서 정보가 독점되고 정보가 독점되면 이슈를 독점하게 되고 이슈를 독점하게 되면 권력화되는 양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에 또 다른 경쟁들이 벌어지는 거다. 전 그래서 이걸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 뭐 거기에 의원이 출연하니 많이 전 숫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만큼 건강하고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튜브 이번 토론 과정 자체가 언론 과정에 어떤 유튜브가 정확하게 등장할 수 있는 공간, 등장하되 좋은 방향에 등장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객관적인 환경을 만드는 토론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뭐 문재인 괜히 뭐 이재명 괜히 이런 논쟁과 들러붙은 방식으로 토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그래서 토론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기획을 한번 봐서 깊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다 먹었습니다. 이게 초코인지 뭔지 모르시겠죠? 술 없이도 잘 드시네. 아니, 술이 있었으면 한 3배 드셨겠죠. 맛이 어때요, 근데 소감이? 맛있죠? 맛있으니까 다 먹었죠? 그런 반응, 아니요, 다시 하겠습니다. 맛있죠? 그러니까 다 먹었겠죠? 저런 분은 진짜 먹방 아웃이죠? 아니 근데 먹방은 제가 알기로는 네. 맛있게 먹는 모습 자체가 먹방의 그래요? 가장 중요한 요소 같은데요. 리액션이 좀 근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사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 넷플릭스 가끔 보시죠? 예. 저는 그 필이라는 프로그램 재밌게 봐요. 그 유명한 미국의 프로듀서인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맛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의 또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프로그램이라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필은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좋으면 온몸으로 리액션을. 그런 거 좀 안 돼요? 휴머니즘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까 이거 깜빡했는데 그 저희 분장 선생님이 계신데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앵커님이 이 빵을 하나 딱 갖다 맛있게 드세요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참 할머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하면서 한 박스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 롤케이크에는 휴머니즘이 흘러 넘치는구나 이런 생각 이런 말씀 원하셨던 겁니까? 잘했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어제 국회에서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자기가 일부러 나 체포해라 라고 가라고 쓴 것을 보여주면서 투표함에 집어넣더라고요. 왜 보여줬을까요, 김유정 의원님?
난 이렇게 내 말에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본인이 주장한 대로 나는 죄 없다. 내가 한 번인가 두 번 본 사람한테 돈 받았겠냐. 막 이렇게 항변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제발 가결시켜 주세요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다 나가고 본인은 본인의 말에 책임진다. 뭐 이걸 막 과시하기 위한 거였겠죠. 혼자 남아서 투표를 하고 근데 공교롭게 반대표가 한 명이 나왔는데 본인은 가라고 적은 거를 집어넣었으니까 적어도 나는 아니다라고 이제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77명이 그 출석을 해서 113회 찬성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이 166명이니까 예. 뭐 다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제하에 뭐 한 몇 표가 더 추가적으로 왔겠죠. 근데 반대표는 모르겠어요. 개혁신당에서 찍었는지 뭐 누가 했는지. 누가 반대했을까요?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약서까지 쓰고 포기한다고 그렇게 다 해놓고 그때로 다 나가버리는 예. 것도 참 부적절했고요. 첫째. 저는 왜 나갔는지 알아요. 왜 나갔을까요? 반대표 나올까봐? 찬성표 찬성표 나올까봐? 엄청 나오죠. 그렇죠. 이탈표 당연히. 근데 뭐 본인이 원했는데 뭐.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얼마나 권성동 그 윤석열 때 위세 부르는 거 보고 참 그 소외감 느끼고 불만 속이- 있는 국회의원들 많겠습니까? 속이 뒤틀렸겠죠. 이랬까. 얼마나 지금 막 이렇게 통일을 막 하면서 그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너 윤석열한테 붙어서 혼자 겁나게 헤쳐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제 한 근데 말씀만 더 그거는 드리면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아, 혼자 해먹지 않았어요. 권성동 의원보다 분명히 더 해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앞으로 나오겠죠 이제. 누구예요? 대충 짐작은 아닌데 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네. 아니, 제일 그러면 김영남 의원님 보시기에 네. 권성동이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해먹은 것 중에서? 한 3등? 아 그래요? 네. 그 위로 2명이나 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 저는 권성동이 1등일 줄 아니에요. 뭔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 못 했는데, 근데 아직은 뭐 이제 드러나지 않은 뭐 이제 영남 기득권이라든지 뭐 또 뭐 드러나지 않은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해먹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지금 드러난 수사를 통해서만 지금 권성동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거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물이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 영장이 한번 기각됐었죠, 권성동. 그거는 아. 강원랜드 취업 청탁 사건과 예. 관련해서 그때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비회기에 내가 영장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국회 회기 중에만 보장되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회기 끝난 다음에 영장재판에 출석했는데 그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된 적이 있죠.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그거는 무죄가 나왔어요. 혹시 이번에도 기각될 거라고 기대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어렵겠죠? 그런 기대를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워낙 증거가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자금과 관련해서 그게 불법 정치자금이든 뇌물이든 이 정도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달한 사람의 확실한 진술뿐만 아니라 보통은 그 정도가 있는 게 다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확실하게 진술하는 사람의 와이프가 당시 또 통일교 재정국장이다 보니 뭐 전달 직전 시점이라고 추정되는 시기에 찍힌 사진부터 해서 사실은 증거가 꽤 많잖아요. 그게 이번 구속영장에도 자세히 설치가 됐고 불법 겨우 대응 논리라고 반박하는 논리가 처음 만났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돈 받겠냐 그 얘기잖아요. 그 처음 만나기 전에 얼마나 뭐 저기를 많이 했을 텐데. 아니 그거는 죄질이 더 안 좋은 내용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건 자체가 좀 심플하게 보자면은 그 중식당에서 만나서
4인 회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적십자 부회장이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한 사람이 있고 세계일보 부회장이 또 세계일보 부회장하고 적십에서 총대예요. 예. 그런 두 사람이 배석을 했다가 윤영호와 권성동이 따로 이제 시간을 가지라고 아마도 주선해줬던 세계일보 부회장과 그 적십자사 총재가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것이 윤영호가 권성동에게 큰 거 한 장 서포트를 해줬다라는 그 사실관계를 세계일보 부회장 쪽에다가 아마 확인 문자를 넣었던 모양입니다. 예. 이제 그것이 증거로서 확보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권성동의 전략이라고 본다면 아마 한덕수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한덕수도 마지막에 진술을 결국에는 바꿔서 내가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인정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구속에 대한 무게를 권성동 씨가 아마 둔다라고 한다면 저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또 강변하면서 한덕수와 같은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사법부가 불행히 만약에 저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불행하게도 썩어 있다면 그 영장을 또 기각할 테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시기엔 매우 낮고 사건의 어떤 중대성이나 증거 확보의 부분도 한덕수에 비해서 상당 부분 더 많이 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죠, 이제?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청구가 됐으니까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영장 재판을 열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체포동의안의 의미라는 것은 사실은 영장 재판에 출석할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을 하잖아요. 근데 영장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구금시설에서 대기를 하죠. 예. 그 동안 체포 구금을 해 놓을 수 있게 국회가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체포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이제 주로 서울구치소 등의 수감시설로 이동을 하는 거고, 예.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풀려나는 것인데, 다음 주 초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영장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